예, 기업들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정보화 수준과 능력, 케이퍼빌리티라고 그러죠.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창업의 성과, 또는 만약에 개인들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의 성과, 업무 성과. 사실은 이제 신정보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던 요인입니다. 어떤 개인들이 특히 직장에서 뭐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과 많이 내지 않는 직원들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이 친구들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는 것 중에서 기존에는 신정보화 능력은 거의 다르지. 신정보화 능력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단순히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빨리 뭐 답변하느냐가 아니라 핸드폰과 관련돼서 앱이라든지 각종 정보 탐색이라든지 정보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뭐 제작이라든지 블로거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회사의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뭐 고객들을 뭐 이걸로 관리를 한다든지 고객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이거를 통틀어서 저는 신정보화 능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들 이제 그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굉장히 특히 이제 서비스업 회사들 중에서 이제 숙박업소라든지 음식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이제 이 고객들의 인기를 끄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오늘날의 회사 그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같은 경우라든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하거나 어필을 하거나 광고 홍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높이거나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신정보화 능력이라고 보는데 신정보화 능력이라든지 선정보화 도구의 핸들링 능력에 따라서 개인들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심지어는 신정보화 능력과 관련된 이거의 정도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팔지를 못해가지고 망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별거 아닌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특히 마케팅을 어디에 잘하냐면은 신정보화 도구에 잘 핸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 블로거 굉장히 많은 이제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는 거를 갖다가 왕홍이라고 왕홍이라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경영과 마케팅 용어에서는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플루언서와 관련돼 가지고 왕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몇 억 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왕홍이는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손꼽히는 왕홍이 만약에 옛날에 한참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국에 2, 3일 동안 머물러고 가면서 이 친구가 하나씩 보여주는 화장품이라든지 빗이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게 뭐가 돼? 옷이라든지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인기 상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 어떤 뭐 유명한 배우가 가방을 들었는데 옷을 들었는데 했을 때 인터넷 쇼핑, 홈쇼핑에 불티나게 팔리듯이 이 중국 같으면 수억 명이 보니까 팔로워마다로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잠깐 보여주면 뭐가 되는 거죠?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뭐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음식점에 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음식점 자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백종원 방송가가 음식점 사장입니다만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조그마한 음식업점을 관련돼 가지고 마케팅을 잠깐 했었죠. 뭐 돈가스 업체였던 것 같은데 미어 터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었죠. 뭐 할 수 없인지 어떤 전략적인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가 줄을 서서 하도 미어 터져 가지고 민원들이 하도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하늘과 땅으로 바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련들 예를 들어서 신정보화 능력과 개인의 뭐 창업 성과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의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경영학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 논문들의 테마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테마로 잡아야 될까 하는데
그냥 궁금한 걸 가지고 테마를 하죠. 뭘 궁금할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시죠. 그냥 어떤 게 궁금한지. 예를 들면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좋을까요? 삼시세끼를 꾸준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그럼 아침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좋을까요? 저녁밥을 안 먹으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을까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암 발병률도 볼 수도 있고, 수명을 볼 수도 있고, 만족감을 볼 수도 있고, 포만감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논문에서는, 논문으로 따지면은 변수라고 그래요. 규칙적인 식사와 암 발병률과의 관계. 예를 들면은. 그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아침 식사를 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건너뛸수록 낮아진다? 높아진다? 모르겠죠.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치 의학의 하나의 논문이 되듯이 이걸 다른 거로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레귤러하게 급여를 고정적으로 주면은 직원들이 만족을 할까요? 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그러니까 매달, 매년 약간의 임금 상승의 연봉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어온 입사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만족을 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굉장히 잘 대해줘. 어떻게 대해주는데, 들어온 연차에 따라서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직원들한테 똑같은 급여를 줘. 그리고 일을 좀 못하더라도 크게 차별을 안 두고, 일을 잘하더라도 크게 보너스는 없어. 그럼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아니면 안 하겠어요?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불만일 거예요. 그죠? 나는 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급여는 똑같아. 일을 못하는 친구는 괜찮겠죠. 나는 일을 엉망으로 했는데 쟤 일 잘하네 하고 똑같이 받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귤러하는 급여는 그냥 균등한, 크게 차등하지 않은 급여는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줄 것이다. 직원들의 이직 의도가 낮을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전혀 달라요? 높아요? 몰라요. 그래,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연구의 테마가 되는 거죠. 레귤러한 급여. 그냥 어떤 생각하면 그런 결론을 들어요.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는 그냥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데가 뭐예요? 일을 잘하면 월급을 몇 배를 더 주고 못하면 깎아주는 데가 차라리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 안정이 직원들의 만족도에 급여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것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직원들의 만족도는 거는 근무 만족도일 수도 있고 이직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종의 하나의 토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원들한테 어떤 보너스를 주는데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CEO의 CEO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CEO가 일을 많이 할까요? 사장님한테? 어떤 연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시죠. 자, 특정한 회사에 월급을 많이 주면은 그냥 많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만약 주가가 높으면은 이 회사의 사장님의 월급이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어디에 올인을 할까요? 주가를 높이는 수단에 굉장히 올인을 할까요? 매출액이 높으면은 이 사장님이 보답, 그러면 사장님은 어디에 주력할까요? 매출액을 높이는 데 엄청나게 주력할 거예요. 이익률이 높았는데 우리 사장님 월급이 달려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사장님은 이익률을 높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장님의 월급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월급 급여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게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의 논제라가 되는 거죠. 직원들의 급여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다양하죠.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할 때 만약에 뭐 요구르트를 사 먹는다, 우유를 사 먹는다, 아니 건강식품을 사 먹는다 했을 때 뭘 보고 사 먹어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요? 언론이나 홍보를 되게 많이 하면 살까요? 광고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아니면은 회사에 무슨 뭐 신뢰성이 좀 있는데 뭘 가지고 신뢰성이 있어요? TV에 자주 나오는 회사가 신뢰성이 있어요? 아니면 광고를 하는데 이 제품이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제품은 국제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저는 글쎄 국제 학술지에 등재가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뭐 건강식품 설명을 하는데 이 제품은 국제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등재가 되면은 이게 사 먹을 만한 제품인가요? 국제 학술지에 등재는 여러분들도 황우석 사태에 보면 알다시피 다양하게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크게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은 국제학술지에 어떻게 등재가 됐는데요? 근데 그 소비자들은 국제학술지에 등재가 된 제품이래 이래가지고 사 먹어요. 그래서 참 소비자들도 굉장히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제학술지에 등재가 됐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 강조 포인트를 해가지고 선전을 하는 그 제품, 그 회사는 뭘 고객들한테 노리는 걸까요? 국제학술지 등재 입구로 굉장히 좋은 제품, 입구로 신뢰성 있는 제품,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논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다양한 이제 논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사 조직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성과부터 시작해서 재무, 인사, 뭐 조직, 여러 가지가 전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을 키울수록 성과가 높을까요? 기업을 줄일수록 성과가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가능하면 우리 회사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우리 회사는 마켓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야 성과가 높다 그래요. 이게 수평적,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평적 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여야 성과가 높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핵심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로 주는 게 우리 성과를 높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우리 회사는 가능하면은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하는 거죠. 시작부터 모든 공정을 우리 회사가 다 처리하는 게 높을 거야. 성과가 높을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논리 듣는 바람에 아니야. 우리 회사가 이익을 가장 많이 높이는 특정한 분야만 우리가 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게 나아.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의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회사는 가능하면 핵심 사업만 가져가는 게 우리 회사의 이익을, 성과를 가장 많이 높이는 방법일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는 또 어떤 연구자는 아니야. 우리 회사는 웬만하면 우리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아. 어느 게 답이에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산업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다각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누릴까요? 아니면 특정한 한 산업에 하는 회사 한 산업만 집중하는 게 성과가 높을까요? 자, 그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같이 저렇게 하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 그룹을 살펴보시면 모든 거 다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삼성이라는 글자를 안 보고 삼성이라는 제품을 사용 안 하고 아침에 눈 떠서 잠 잘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뭘 봐요? 자, 냉장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 각종 자동차.
자, 삼성이라는 글자를 안 보고 나는 하루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삼성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회사들 중에서, 저 모든 업체를 다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몇 주 전에는 제가 가평을 가다가 자동차를 깨골창에 획 처박혔어요. 추월을 하려다가 제가 깨골창에 처박혀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업체가 어디였냐면 삼성화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 삼성 제품을 사용 안 했는데 보니까 뭘 사용하는 거죠? 삼성화재를 불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니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삼성은 보험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보험, 일반적인 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자동차 어쩌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기업의 전략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삼성의 힘이다 그러는데 이게 삼성의 힘일까요? 이게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한국을 지탱하는 힘일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성장의 동력이 있어요. 삼성이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동력이 뭘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성장하는 그 요인이 뭘까?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 또는 LG라는 회사 대기업의 폐해는 뭘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폐해도 많아요.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삼성과 거래를 하거나 LG와 거래를 하거나 SK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굉장히 많이들 불평하는 기술 기업을 되게 많이 봐요. 내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그 회사한테 소프트웨어를 다 넘겨줬는데 도면을 다 넘겨줬는데 몇 달 뒤에 그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뺏겨가지고 만들었더라 이런 불평들. 그래서 기술 유출을 해서 그 회사와 소송을 했는데 몇 년이 걸리고 실제로 삼성이라는 회사라든지 LG라는 회사는 회사 내에 사내 변호사가 수백 명이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는 20-30명 또는 200-300명 있는 회사는 변호사가 없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출발을 했는데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기술이 다 뺏겼는데 이게 내 기술입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마침내 찾아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있는데 과일 주스를 마시는 컵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2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우리가 한 달에 몇만 개를 사가겠다 해가지고 사가기 위한 협상들을 몇 달을 진행하는 와중에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누구 기술을 가져간 거예요? 이 후배의 기술을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미 쳐다보고 나서 다 뺏겨버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중소 상생 관련해서 대중소 관련돼서 소송 관련돼서 소송하기 전에 조정하는 데 했는데 니네가 이걸 훔쳐간 게 맞으니까 적당한 기술료를 주라고 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계속 소송을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 유출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고 기술 유출에 대한 견제 장치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소기업의 기술을 가져갈 엄두를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기술을 가져가기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가져가기 되게 쉬운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웬만한 기술들은 힘이 센 기업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술 피해로 인한,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복잡한 절차와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인력 유출이에요. 인력 유출인데 조그마한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서 직원들을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양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큰 기업에서
좋은 조건과 좋은 브랜드와 네임을 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래버리면은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째로 이동을 해버려요. 어디로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그 직원들을 통째로 몇 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죠. 그럼 20, 30명 되는 직원에 기술 직원이 한 10명 되는 직원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기술을 유출해간 직원들한테 물리거나 인력들을 빼간 기업들한테 페널티를 물려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고 그냥 필요하면 네가 소송을 해라 이렇게 돼요.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 군 관련되는 국방기술연구원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수천 건의 기술을 가지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심지어는 유도탄을 개발하는 그 폭탄을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 사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곧 상용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아랍에미리트로 가져가 버렸어요. 몇 명의 직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종신형에 처할 정도로 거의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기술 관련 직원들이 그만둘 때쯤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이미 다 빼놨어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가는 거죠. 기술에 관한 인식들이 너무나 후진적인 거죠. 그래서 기술 관련되는 그 인식 요소라든지 기술 관리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안 돼 있고 기술 유출에 관한 장치도 거의 없고 인력 유출에 관한 장치도 거의 없고 제도적인 보완도 거의 없어요. 외국 같으면은 민간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소송들을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릴 수가 있어요. 마크 주커버그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 실제로 페이스북의 그 아이디어는 마크 주커버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느냐? 마크 주커버그한테 너가 좀 이걸 좀 개발을 해달라고 맡겼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기술을 훔쳤어요. 그리고 기술을 맡긴 친구들하고 관계를 단절을 하고 몰래 회사를 창업해버렸어요. 그게 더 페이스북이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기 직전에 원래의 기술을 마크 주커버그한테 네가 이거를 개발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친구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 그 친구들한테 약 5천억 정도 되는 회사 돈을 지불을 하고 실제로는 그 소송 문제를 풀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기술 보호에 관한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그 창업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벤처 기업의 성장 조건에서 기술 관리에 관련된 것들, 정부의 규제에 관련된 것들 등등에 관한 것도 굉장히 지금 핵심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때 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또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토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게 과연 앞뒤 전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게 돼요. 막 창업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 왜 그럴까? 이 개인적인 성향일까? 아니면은 창업 아이템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교육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부모님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럴까? 뭐가 창업을 막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안 하려고 하기도 할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업이라는 테마를 가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라 그래요, 이걸. 이 창업이라는 이 변수는, 이 요인은 뭐와 크게 연관관계가 있더라.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암이라는 발병이 높은 거는 규칙적인 식사가 아마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아니야, 규칙적인 식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로제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로제트라는 마을에. 로제트라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냐면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서문에 나온 사례인데, 굉장히 이태리에 있는 장수 마을이에요.
이태리 마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장수를 하는 거예요. 왜 장수를 많이 할까? 일반적으로 장수를 하게 된 거는 알려진 바에 하면은 아마도 음식을 뭐 많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 공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의 문화적 체질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공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요구르트 같은 걸 먹어서 그럴까? 뭐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게 위치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장수라는 거 왜 사람들이 오래 살까를 연구해봤더니 수년간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뭘 찾아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뭐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할머니와 젊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지나가다가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한 다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계가 뭐냐면은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 서로 신뢰를 하고 이게 뭐냐면 문화적 안정감인 거죠. 마음 편안하고 마음 편안을 하게 하니까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먹는 음식들도 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관계였던 거, 좋은 관계를 가지는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의 장수에 가장 큰 제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장수라는 한 원인도, 장수라는 이 결과도 여러 원인을 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 동네 사람들의 문화였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게 왜 그럴까? 왜 어떤 특정한 기업은 성과가 높을까? 성과 중에서 어떤 특정한 마케팅 전략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 마케팅 전략 중에 무슨 마케팅 전략인지 가능하면 안 주는 전략인지 가능하면 더 주는 전략인지 등등을 연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성과에서 경영에 가장 많은 요인들이 성과들이거든요. 특정한 맥주집이 되게 많이 알바생을 썼는데 그 알바생이 주인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것저 그래서 그 알바생이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시키면은 가능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땅콩 좀 갖다 달라면 땅콩을 덤부 갖다 줘 버린 거예요. 뭐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이게 뻥튀기 좀 더 갖다 줘. 뻥튀기를 엄청 갖다 주고 이 간접 돈 안 되는 것들을 가능하면 갖다 달라면 잔뜩 갖다 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가게가요 대박이 난 거죠.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막 많이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인심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대부흥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이걸 높여야지 하는 거와 전혀 관계없이 전혀 부차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슈에 관심을 가질 요인이 되게 많아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